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더 덥다고 하는데요. 폭염으로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린 정부는 서둘러 원전 재가동에 나섰죠. 야당은 탈원전 정책 실패를 자인했다고 비판했는데요. 폭염에 따른 전력난,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점검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폭염과 에너지 정책 토론할 두 분 모셨습니다. 기후 과학자시죠. 김백민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교수, 그리고 국내 원자력 학계의 권위자이신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폭염 장마가 어제 공식적으로 끝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장마 같지 않은 장마였는데 끝나자마자 지금 폭염이 한반도를 덮쳤는데 네. 지금 현상을 열돔 현상이라고 그런다. 그런 이제 표현이 나오던데 열돔 현상 아주 드문 일입니까? 어떤 현상입니까 이게? 사실 열돔 현상은 기상학 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현상이고요. 늘 있는 현상이긴 한데 여름철마다 사실 이번에 그 캐나다 폭염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사망자가 500명 이상이 나오면서 큰 이슈가 되면서 이제 많은 일반인들한테 용어가 알려진 측면이 있고요. 그 과학적인 원리는 그냥 이제 여름철에 지표면이 뜨거워져서 공기가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금방 그 폭염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근데 이제 상층에 이제 고기압이 마치 이제 압력밥솥의 뚜껑처럼 이렇게 상승하는 공기를 눌러주는 거죠. 아, 압력밥솥 뚜껑처럼. 한 곳에 이렇게 오래 머무르는 고기압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그 폭염이 일주일, 2주일 이렇게 지속되면 이제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그런 현상을 열돔 현상이라고 지칭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오늘 또 내일 지금 열돔 현상이 한반도에 현재 나타난 겁니까? 아니면 아직 시작이 안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이제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을 덮고 있는 건 맞는데요. 2018년에 이제 우리나라에 111년 만에 기록적인 폭염이 나왔을 때는 티벳 고기압하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동시에 이렇게 뚜껑처럼 한반도를 덮음으로 인해서 거의 한 달 가까이 이제 우리 국민들이 폭염에 고생을 했었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정도까지는 못 미치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강력한 열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열돔 현상이 예고는 됐는데 그게 그러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게 이 태풍의 이 태풍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2018년하고 지금 조금 다른 그 정황이 이제 한반도 동쪽 해상에서 지금 태풍이 이제 올라오던 태풍이 소멸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저기압으로 변질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저기압으로 변질이 되면 티벳 고기압의 확장을 이제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이 돼서요. 2018년보다는 열돔 현상이 조금 덜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요. 그러니까 티베트 고기압이 내려오면 압력밥솥 뚜껑처럼 한반도를 덮어서 우리가 폭염이 심각할 텐데 남쪽에서는 태풍이 티베트 고기압을 좀 못 오게 하고 있군요, 현재. 그러면 이거를 태풍 열기로 한반도가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 겁니까, 현재는? 근데 그 대신에 이제 태풍이 이제 동쪽 해상에 있으면 한반도 쪽으로 동풍이 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여름철에 폭염이 굉장히 심화되는 메커니즘 중에 하나가 팬 현상이거든요. 팬 현상. 태백산맥 넘어오는. 그렇죠. 태백산맥을 넘어오는 동풍인데요. 이제 그 열돔은 좀 누그러지지만 그런 어떤 태풍으로 인한 동풍이 또 역할을 할 것 같아서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폭염주의보, 폭염경보가 이 한반도를 덮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부 에어컨을 지금 가동하면서 전력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 주한규 교수님, 현재 우리나라 전력 공급 상황, 수요 상황 보면 조금 걱정할 정도 지금 되는 겁니까? 예비율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까? 예비율이 보통 10% 이상 돼야지 좀 안정적이라고 보는데 10%? 지난번에 살짝 10% 이하로 내려간 적도 있고
내일이 좀 걱정일 것 같습니다. 내일이 오늘은 이제 이따가도 소나기 올 예보가 있는데 내일은 뭐 35도까지 올라가면서 날씨가 아주 쾌청할 것 같아서 네. 내일이 아주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뭐 공무원, 공공기관 등에는 오후 좀 에어컨을 좀 잠시 꺼달라는 그런 그렇죠. 공문을 보냈다는데 예. 굉장히 옛날 방식의 이 수요 관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지금 요새 같은 세상에 예. 뭐 에어컨 끄고 선풍기 틀어놓고 이렇게 근무하면 짜증 엄청 날 겁니다. 글쎄요. 공무원들도. 그렇게 일하라고 하는 게 지금 세상에 이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실내 온도도 26도에서 조금 오후 늦은 시간에 28도로 28도로. 올려라. 예. 28도면 상당히 뜨뜻한데요. 예, 아주 뭐 불쾌지수가 예. 올라가는 그 정도 예. 온도 되는 거죠. 예. 지금 현재 그런 상태라면 수요를 좀 줄이겠다 그러면 공급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걱정하기 때문인데 왜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제 원래 그 원전을 성수기를 대비해서 이렇게 정비 기간을 좀 조정하고 그렇거든요. 네. 근데 이번은 이제 그게 좀 어긋나 가지고 24기의 원전 중에서 예. 지금 8기가 좀 이제 정비 중이었는데 예. 그게 이제 왜 그랬냐면 원래 우리 야구할 때 뭐 투수 로테이션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컨디션 좋은 사람 이런 거 고려해서. 근데 원전도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면서 정비 기간을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 탈원전 기조 때문에 그 이제 뭐 경락 건물 철판 부식 뭐 이런 거 다 수리한다고 이제 그 로테이션 그러니까 조금 아픈 사람을 그냥 입원을 시켜놓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로테이션 순서가 이제 조금 엇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공교롭게 정부 이제 높은 그 전력 수요가 있는데 좀 쉬게 됐는데 그래도 다행인 게 이제 3기 정도, 4기 정도를 예. 8월 15일까지 이렇게 원전을 다시 재가동을 하기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가동을 긴급하게 하기로 했군요. 예, 예. 그러니까 현재 공급을 조금 부족할지 모르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죠. 좀 네. 숨통을 트일 수 있을 겁니다. 예. 네. 근데 일부에서는 교수님처럼 말씀하신 분도 있지만 뭐 여당에서는 지금 전력 수급 문제가 탈원전과 관련이 없다. 폭염으로 탈원전을 어떤 비판하는 소재로 삼지 마라.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 게요. 이게 사실 2017년 말에 예. 8차 전력 수급 계획이라는 걸 낼 때 예. 7차에 비해서 그 전에 계획에 비해서 한 10% 정도 네. 최대 전력 수요를 낮게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수요를 낮게 네, 예측을 최대 했다. 전력 수요를 저기 네. 지금 그림에 보이네요. 예. 근데 그게 2017년 말에 그렇게 낮게 예측을 했는데 2018년 바로 여름에 네. 92.5기가가 되면서 엄청 확 늘었고요. 그다음에 2019년에도 2020년 목표치로 됐던 걸 이미 이제 2019년에 달성을 했고,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제 좀 소강 상태였었지만 어쨌든 저렇게 전력 수급을 좀 안일하게 이렇게 네. 받아 보니까 그 신한울 1호기, 2호기 이런 게 다 건설이 돼 있는데 그런 것도 지금 이제 운영 허가를 늦춰준 거예요. 네. 그리고 좀 안일하게 대처한 게 크다는 거고요. 네. 저런 전력 수급 최대 전력 수요 같은 거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만큼 높게 설정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되면 이제 네. 전력 전력 설비에 투자한 돈 그 정도가 조금 낭비 요인이 있지만 예. 만약에 그걸 과소 예측을 해서 수요가 오버되게 되면 이게 전 국가 국민이 다 피해를 받고 경제적인 그 예. 타격도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원전을 줄이려고 과소 예측을 했다는 게 이제 제일 큰 문제고 좀 안일하게 대처해서 신한울 1호기 이런 것도 허가를 늦춘 게 탈원전 기조가 문제인 건 맞지요. 예. 그러니까 여당에서 주장하듯이 지금 전력 수급이 탈원전과 관계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수요 예측을 좀 낮춰서 탈원전을 합리화했다. 이렇게 좀 주장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 원래 전력 수급 계획이라는 건 15년 계획이고 예. 이제 원전 같이 뭐 한 7, 8년 걸리는 그걸 미리미리 이제 계획을 서서 네. 건설하게 하려고 한 건데 이제 원전 안 하려고 하니까 수요를 낮춘 거죠. 그렇군요. 김백민 교수님, 사실 이제 김 교수님은 이제 기후 과학자시라고 그러시니까 맞습니다. 네. 이런 이상 폭염 뭐 이런 건 전부 기후 변화에서 생기는 겁니까? 원래 이상 기후 현상이 네. 사실은 우리
기후 과학자들이 보기에는 예. 지구 온난화하고 무관하게 자연의 속성입니다. 원래 자연의 날씨는 속성. 예. 날씨는 변화무쌍한 게 날씨죠. 예. 예를 들어 뭐 100년 만에 폭우가 내렸다. 뭐 이런 것들도 뭐 우리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예. 날씨는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는 게 날씨긴 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우리 기후과학자들이 주목하는 거는 그런 이상기후 현상들의 발생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라는 게. 발생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예. 예를 들어 2018년에 우리가 예. 극단적인 폭염을 겪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한 100년 만에 왔었는데 지금 또 한 3년밖에 안 됐는데 그 정도 규모의 이번에 그걸 능가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 정도 규모의 또 폭염을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이상기후 현상의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거를 네. 방증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도처에서 이러한 어떤 이상기후 현상의 주기는 점점 짧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기후 현상의 주기가 짧은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또 이번에 서유럽의 어마어마한 이 집중호우 네. 무지하게 많은 분들이 사망을 했잖아요. 근데 바로 대서양 건너 이 북미 캐나다 같은 경우는 폭염으로 수백 명이 죽는 네. 전혀 이런 기후가 예상할 수 없는 이것도 조금 네. 그 현상과 똑같은 겁니까? 예, 이게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예. 되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예. 지구온난화 그러면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 이제 이상기후 현상은 지구가 그냥 단순히 뜨거워져서 나타난 예. 현상이 아니라 예. 지구가 뜨거워져서 대기의 그 어떤 순환 시스템이 고장이 나버리는 겁니다. 쉽게 네. 말해서. 그러니까 바람이 점점 느려지고 있고요. 음. 바람이 느려지다 보니까 세계 곳곳에서 공기 덩어리들이 정체된 현상이 나타나고 열돔 같이요. 예. 근데 어떤 지역에서는 열돔이 이제 나타나서 폭염이 일어나지만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서는 저기압이 정체되거든요. 요번에 이제 유럽 지역의 폭우는 예. 그 지역 서유럽 지역에 거대한 저기압 덩어리가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서 예. 계속 주구장창 비를 쏟아내린 거거든요. 네. 결국엔 지구 온난화가 어떤 지구의 어떤 순환 시스템의 흐름을 고장내고 있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지금 우리 조항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몇 개 세 개 원전을 긴급 재가동을 허용했는데 그럼 그 정도로 해서 조금 이 전력난 어려움들을 좀 넘길 수가 있을까요? 공급 이 정도면 근데 이제 또 세 개는 가동이 되는데 예. 또 하나가 정비에 들어갈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어떤 예, 겁니까? 그건 네. 우리 몇 톡인데 저기가 예. 이제 정비 기간 주기가 돼서 아, 예. 또 그래서 네트로는 한 2기가 2점 몇 기가밖에 안 돼서 사실 간당간당한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한 10여 년 전인가요? 뭐 대정전이 와서 순환 들어간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좀 대비를 좀 미리 해야 되겠네요, 상황. 지금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하려고 그러는 게 그 수요 감축, 그 DR이라고 하는데요. DR 그게 뭔가요? 예. 예, 디맨드 리스폰스 뭐 그래갖고 수요에 반응하는 건데 예. 뭐 실질적 의미는 수요 감축, 디맨드 리덕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많이 쓰는 공장 뭐 이런 데다가 지금 이제 여름 한낮에 전력 수요가 높으니까 예. 공장 뭐 가동을 잠깐 멈춰달라 이걸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공장 그거를 가동을. 뭐 강제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예. 사전에 의향을 물어봐서 예. 내가 이제 그때 돼서 그런 명령이 오면 수능하겠다 이런 거 계약을 써서 이제 하긴 하는데 막상 이제 뭐 공장 가동을 하다가 끄라그러면 이제 그 짜증 나는 거죠. 그러겠네요. 불만이 그 많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생산을 더욱 늘려도 지금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까 말까 하는데 생산을 늘려야 할 기업들에게 공장을 조금 서면 뭐 인센티브를 그렇죠. 이제 주겠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를 줄이겠다. 이게 바람직한 정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지. 뭐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피크가 높은 걸 대비해서 발전 설비를 예. 많이 이렇게 낭비적으로 구축하는 것보다 예. 조금씩 줄여서 쓰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제 이런 논리인데 예. 막상 이제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은 거죠. 네.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으려면 가지 않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정비 중인 원전을 성급하게 지금 뭐 서둘러서 재가동을 했잖아요. 그렇게 서둘러서 하는 건 문제는 없습니까? 아니, 뭐 효율 아주 성급한 건 성급 아니고요. 뭐 아니었습니까? 하루 이틀 당기고 그런 건데 그래서 안전상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뭐그 안전 문제를 걱정할 건 아니고요. 아니, 혹시 뭐 정비 일정을 그래서 미리미리 앞당겨서 대비해서 신한울 1호기, 2호기 이런 것들을 예. 좀 진작에 가동 허가를
해 놓도록 그래 대비책을 세웠어야 되는 거죠. 네. 참 이렇게 기후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이상 기후 현상에 이제 전력난이 굉장히 걱정인데 김백민 교수님 어떻습니까? 각 다른 나라들도 이런 기후 변화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대처를 할 것 같은데 네네. 그런 게 좀 각자 지역에 맞게 자기 나라 어떤 형편에 맞춰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갑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 탄소 저감 정책을 말씀하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제 뭐 풍력 자원이라든지 뭐 친환경 이게 자원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거의 올인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독일 예. 같은 경우가 제일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폭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국마다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약 40도가 아직까지 서울 기준으로 봐서는 40도를 돌파한 적이 없거든요. 40도.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캐나다 같은 지역에 막 30도 정도밖에 최고 기온이 안 되는 지역에 이번에 거의 뭐 40도를 돌파하는 그런 예.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그런 어떤 국가마다 그 기후 위기에 필요한 어떤 위기 수치가 있습니다. 인계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극한치를 잘 고려를 해서 예. 대비를 해야 되는데 좀 약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런 어떤 인계치 설정이 아직까지도 미비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 네. 네. 교수님, 주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 각국의 자기 특성에 맞는 이런 어떤 정책을 펴서 기후 변화, 이런 게 탄소 중립 이런 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각국이 어떻게 대처를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뭐 독일 얘기하셨는데 예. 독일은 이제 풍력, 태양광을 다 같이 육성을 하고 있고 예. 영국은 이제 또 해상 풍력 위주로 하고 있고 해상풍력. 또 일본은 태양광 위주로. 그게 각국마다 자연 여건이 다 틀리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은 예. 우리나라는 이제 풍력 여건은 이 북해, 영국이나 이제 덴마크, 독일 이런 데보다 훨씬 못해요. 못하죠. 예. 네. 근데 독일 풍력 발전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풍력 발전 양이 바람 속도의 세제곱에 비례해요. 네. 그래서 속도가 한 20% 떨어지면 발전 0.80% 되면 발전량은 50%로 가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발전기를 세워놓더라도 북해에서 하는 거하고 네. 이제 우리나라는 바람이 약하기 때문에 예. 발전량이 확 떨어져서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경제성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태양광은 이제 유럽이나 독일이나 이제 영국보다 훨씬 좋지요. 태양광은? 위도가 낮기 때문에. 네. 그런데 태양광은 확대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태양광은 낮에 발전을 정오 근처에 이제 발전을 많이 하고 아침이나 저녁 그리고 밤에는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낮에 이제 과잉으로 많이 생산되는 전력을 저장을 했다가 이제 저녁이나 밤 시간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전력 그러면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ESS라는 걸 써야 되는데 예. 그 비용이 이 발전 비용 못지않게 비싸다는 겁니다. ESS를 통한 저장 비용이. 그렇죠. 그래요? 저장을 해야 될 양이 이제 여기 그림에도 있는데요. 예. 지금 나오네요. 발전되는 것 중에 예. 한 50% 전, 반 정도는 저장을 해야지 네. 그거를 밤에 이렇게 꺼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광 발전 원가에다가 ESS 비용 예. 52% 해당되는 거 하게 되면 그 이제 태양광 시설을 운영하는 비용이 뭐 굉장히 비싸지게 돼요. 굉장히 원가의 한 비싸죠. 2배 정도까지도 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는 게 이 전력망이 고립돼 있다는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유럽은 그래도 다 자기 주변 체코나 이렇게 나라에서. 해서 남으면 좀 보내고 예. 모자르면 갖다 쓰고 그러게 독일도 뭐 되는데 프랑스에서 전기 수입해가지고 막 쓰고.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우리나라는 이제 전력망이 고립돼 있어서 태양광의 그런 조건이 좋긴 하지만 네. 그런 그 ESS의 추가 부담 이런 것 때문에 그 경제적인 그런 부담이 엄청나서 그 탄소 중립 지금 2050 한 게 태양광을 엄청 뭐 460기가 뭐 이렇게 확대하게 돼 있는데 예. 그걸 깔 수 있는 땅이 있느냐도 문제지만 그 깐다고 치더라도 거기 전력 저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 때문에 재생에너지 특별히 태양광을 그렇게 의욕적으로 확대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원자력을 안 할 수가 없다. 네.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라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네.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의 이게 저장에 따르는 비용, 여러분 시청자들께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 네네. 효율이 좀 떨어질 수 있다. 네.
상황이 그럴까요? 네, 그 뭐 태양 에너지라는 게 결국엔 햇빛이 비쳐야만 에너지를 발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에너지 업계에서는 그걸 굉장히 간헐성, 그러니까 지속성이 떨어지는 에너지라고 보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또 에너지가 예를 들어 태양빛이 많다고 해도 예. 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생산을 할 때가 있습니다. 태양광이든 풍력이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남아도는 전기를 어딘가로 다른 데로 보내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ESS 저장을 하거나 해야 예. 되는데 사실 이제 그런데 또 많은 비용이 들고 사실 국가가 많이 또 투자를 해야지 신재생 에너지가 예. 빛을 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풍력은 아까 우리 주 교수님 말씀대로 영국 같은 데는 굉장히 풍력을 많이 의존하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 풍력은 뭐 조금 비교한다면 바람의 질로 보면 어느 정도 수준 될까요? 네. 그 풍력의 질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전 세계적인 풍력 자원의 어떤 맵이 있거든요. 예. 거기서 봤을 때는 풍력도 그렇게 풍력 자원이 많은 나라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풍력도 아주 퀄리티, 질이 그렇게 높지 않고 태양광은 많이 설치할 수 있는 땅도 좀 부족하고 저장에 따른 비용도 많이 들고 결국 자연스럽게 원자력입니까? 결국? 네. 이제 근데 원자력이 사실 실효적으로 제일 좋은데 이제 예. 사람들이 원자력은 이제 뭐 위험하다. 네. 한 번 사고 나면 뭐 다 네. 망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사실은 오해입니다. 그게 오해다. 예, 우리 일본만 보더라도요. 일본이 후쿠시마 사고 나서 뭐 사람 많이 죽었다고 알고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방사능으로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고요. 뭐 이제 대피해서 생활하다 죽은 사람이 좀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 지역이 좀 오염이 됐고 했지만 일본 정부가 2030년에 원자력 비중을 한 20% 이상으로 다시 회복을 하려고 그래요. 안 그러면 가스를 엄청나게 수입해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무역 적자, 뭐 전기료 인상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후쿠시마 피해를 당한 일본조차도 원자력을 그렇게 하려고 그게 일본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그런 추세입니다. 독일만 빼고. 예. 그러면 독일은 뭐 풍력, 태양광을 의존도가 높지만 뭐 효율이 떨어지니까 프랑스에서 전기를 사서 쓰면 우리가 그런 꼴이 생기지 않을까요? 예, 뭐 독일은 네트로 보면 예. 전력을 수출해요. 네, 풍력이 많고 그래가지고 예. 이웃 나라로 체코, 폴란드 이런 데로 수출하는 게 많은데 문제는 그 수출을 꼭 해야 돼요. 남는 전기는 보내야지 안 그러면 이제 거기서도 시스템이 다운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싸게 보내요. 내 거 좀 사줘. 아니면 돈 내가 줄 테니까 좀 갖고 가 이런 식으로도 하는데. 예. 예. 네, 그렇군요. 김병민 교수는 네. 기후과학자로서 볼 때 이상 기후를 대비를 해야 하는데 네. 이제 에너지 어떤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 완전히 유일한 대안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대전환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럼? 기후과학자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주 교수님은 이제 원자력의 중요성을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까 이제 ESS 같은 게 돈이 많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또 아까 이제 우리 고립된 그 신재생 에너지의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좀 분산형 전력망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투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쪽에 대한 투자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예. 물론 우리 정부도 뭐 수소 연료 전지 같은 저장 장치의 신기술 같은 것들도 네. 육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뭐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뭐 태양광 풍력의 어떤 무분별한 어떤 증량, 설비 증량보다는 지금 어떤 우리가 경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가 필요했듯이 이런 어떤 전력망의 재정비 그리고 에너지 그리드, 예. 에너지 믹스, 원자력 포함해서 뭐 모든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전방위적인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토론할 주제가 좀 더 남아 있는데 우리 시청자들이 보내온 질문을 한 2개 정도만 좀 이렇게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앞으로 전기차 모두 타게 되면 전기 수급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나요? 뭔가 전기 수급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걱정스러운 질문이 하나 있고요. 수소 생산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수소 발전은 불가능할까요? 네.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당연히 이제 4차 산업혁명, 전기차를 비롯해서 뭐 AI, 데이터 센터 여기에 전력 수요가 지금보다 뭐 훨씬 더 높아질 거다. 예. 더군다나 이제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수송, 그다음에 이제 철강 만드는데 이런 데서도
탄소를 이제 줄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수소 같은 그 탄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수단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 전력 이제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전기화율이 늘어나고 또 수소 같은 그 에너지 담체를 이용할 것도 필요한데 그럼 수소는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근데 이제 지금 질문하신 분처럼 네, 두 가지 수소 생산 기술은 어느 정도? 수소 발전 네, 어떻게? 수소는 그냥 우리 뭐 고등학교 때 예. 과학 시간에 전기분해 이렇게 배우잖아요. 예. 그것처럼 하는 기술은 이미 상용화가 돼 있고 대용량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설비의 이용률과 전기 단가인데 네. 지금 이제 재생에너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재생에너지 남는 전기로 그거 한번 싸게 만들 수 있다라는데 그 남는 시간이 네. 얼마 안 되는 거고요. 단가가 비싸고 음. 원자력으로 하게 되면 음. 상시 그 수전의 설비를 운영할 수 있고 예. 전력 단가도 싸고 그렇게 해서 훨씬 싸게 만들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원자력으로 고온 하면. 증기 예. 고온 증기를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원자력에서 나오는 열을 직접 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효율로 이렇게 수소를 만들어서 탄소 저감하는데 아주 유용한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김백민 교수님께는 아까 두 가지보다는 네. 이게 적정한 질문 같아요. 이상 기후의 원인이 오직 인간들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상당히 철학적인 질문인데 네. 인간의 역사 5, 60억 역사를 쭉 이렇게 볼 때 그렇습니까? 우리 지구의 45억 년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지금보다 막 20도 정도 높았던 때도 있고요. 20도나. 예, 지구 온도가 우리 지금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1도 올라갔다고 지금 절절매는데요. 네. 뭐 20도 올라갔던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추웠던 때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지구를 1도 올리는 그 속도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우리 지구를 덮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1도 올라간 게 거의 100년 동안에 올라간 그렇습니다. 건데 그게 빠른 거예요? 예, 과거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기후변화 속도, 자연이 바꿀 수 있는 속도에 비해서 네. 무려 약 20배 정도 빠른 속도로 우리가 지구를 덮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상기후 근본적인 원인은 이렇게 빠른 기후의 변화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기후변화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네, 그제 네, 한마디 크면 그게 이제 인간들이 사용하는 예. 화석 연료에 의한 것이다. 화석 연료 증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늘어난 거라는 게 최근에 아주 과학적으로 밝혀졌는데요. 그 이제 탄소의 동위 원소가 있거든요. 탄소 12, 13 이런 게 예. 있는데 식물체에는 탄소 13의 동위 원소 비율이 작아요. 그런데 이제 화석 연료라는 거는 과거에 식물체에 있었던 그 탄소를 지금 태우는 거잖아요. 지금 화석 연료를 많이 태울수록 네. 그 C13의 농도가 낮은 게 대기 중으로 많이 방출되기 때문에 네. 대기 중에 C13의 농도가 낮아지는데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관측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산화탄소 증가는 화석 연료 사용 증가에 사람의 활동에 의한 화석 제가 연료 쉽게 사용에 말씀드리면 있다. 예. 지금 하늘에 떠 있는 이산화탄소가 예. 우리 그 화석 연료로부터 공급됐다라는 그 명백한 과학적 증거가 밝혀졌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과학적 증거가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믿고 그게 분명히 있었는데, 과학이다. 네. 이산화탄소가 그냥 부정할 수 자연에서 없는 오실 수도 측정된 사실이에요. 있거든요. 예. 그거를 그러니까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는 국가 간의 상황 맞춰서 정책을 펴나가는데 우리 교수님은 이제 원자력도 불가피한 우리나라에 맞는 그런 그 탄소 저감 정책은 원자력 위주로 태양광을 이제 보조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다. 네, 김병문 교수는 마지막으로 그러면 네. 그런 기후 변화, 이상 기후의 표감 이런 현상에서 우리 인간이 조금 네. 정말 좀 신경을 기울여야 할 분야 어떤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걸 기후 위기로만 바라보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냥 기후와 에너지는 한 몸입니다. 요즘 시대에서는 예. 기후와 위기는 한 몸이고 그리고 기후와 에너지를 잡는 사람이 결국은 돈을 법니다. 기후와 에너지를 잡는 사람이 기후와 네, 네. 에너지가 뭐 네. 세상의 중심이다 이런 건가요? 예, 에너지 대전환 시기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예. 유럽과 그 미국이 정말로 이 심각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친환경에 올인하고 있는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지만 예. 사실은 그것이 또 굉장히 많은 부를 가져다 주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렇게 돈도 우리가 되기 해석을 때문에 해야 그렇게 됩니다. 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 기온 전력난 에너지 대책이 결국은
또 돈과도 깊이 관련돼 있을 수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거스를 수 탄소 없는 국경세 이게 탄소 국경세 또 그렇고요. 탄소 국경세는 또 다음에 한번 시간 되면 한번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토론을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그리고 김백민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